안녕하십니까, 백영입니다. 투자군유 대행인 강좌를 맡게 된 백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강좌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약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쫓아와 주시면 합격의 길로 꼭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교재는 비법 노트 압축된 교재를 받아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그것만 충분히 공부해 주시면 될 거고, 제가 이제 강좌를 진행할 때는 모두 다 알려드리거나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이 교재, 그러니까 강좌를 위해서 제가 만든 교재에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읽어는 보셔야 되고요. 포인트가 되는 거, 중요한 부분은 제가 꼭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방만한 양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압축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무윤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직무윤리 파트는 10문제에 나오니까 10문제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 이쪽하고도 또 10문제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20문제가 나오니까 사실은 전략 파트예요. 그래서 다른 분도 맞출 거니까 여러분도 꼭 맞추셔야 돼요. 자, 보시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 자, 들어가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네요. 이 마일리지를 갖고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러면 직무윤리를 위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본인 앞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출장 나갈 때 써라. 일종의 회사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직무윤리를 볼 때의 관점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일상적인 생활과는 약간 그런 느낌, 도덕적인 느낌. 자, 보시겠습니다. 챕터 1 직무윤리 일반이죠.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보시면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 기준 보시면 의무론과 목적론이라고 나와 있죠. 2018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의무론이라는 게 뭐냐? 도덕. 그래서 의무론과 목적론 보시면, 목적론에서는 이 결과 중심이라는 거,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목적론은 결과. 그래서 결과가 오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 벤담, 밀, 이쪽은 이제 의무론은 칸트. 칸트의 도덕 이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기 자체도 그런 부분에 중시한다는 거, 요 두 개를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윤리, 양가로 2번에 법과 윤리 있죠. 윤리는 동기를 중시하고 법은 결과를 중시한다.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구분하는 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파트예요. 첫 번째, 기업윤리, 반가로 2번에 직무윤리 있죠. 자, 읽어보시면 기업윤리의 전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체,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윤리 강령 같은 거고요. 직무윤리는 뭐냐? 개개인에게, 보이시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임직원 행동 강령이다. 그래서 어떤 말이 또 있냐면, 기업윤리에는 거시적이고 직무윤리는 미시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문제, 그렇죠. 이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 윤리 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나오죠.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고요. 반가로 7번 실용성. 자, 윤리는 결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시험 지문에 참 윤리가 좋기는 한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어떠다? 틀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자, 그 밑에 양가로 5번 상품의 특성 보이시죠? 자, 법의 투자성이라는 건 뭐냐? 법에서 말하는 투자성이라는 건 원금, 원본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다. 즉, 원금이 깨질 수 있는 거, 원금이 닫힐 수 있는 게 뭐다? 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의 정의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챕터 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나오죠? 양가로 2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에서는 이걸 신의칙이라 불러요.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가지고 자, 첫 번째 방가로 1번 보시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다? 신의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방가로 2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리적 의무에 멈추지 않고요. 법적 의무로 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민법 법전에 신의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직무윤리, 도덕적인 개념들이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법의 의무로 승화됐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의칙.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신의성실의 원칙 기능에 방가로 5번 보세요.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어느 일방에게 너무 불합리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갑을 계약하면서 이런 것들은 무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가로 7번 보시면 신의칙이라는 게 민법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해상충 방지라는 게 있죠. 이해상충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겐 이익이 되는데 상대방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게 이해상충이죠. 이제 법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이제 주로 예를 들어요. A라는 펀드가 있고 B라는 펀드가 있는데 운용 스킴은 똑같아요. 근데 수수료가 1%고 B는 1.5예요. 그러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펀드를 권유하냐? B를 권유할 수가 많은데 A라는 펀드를 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해상충 방지라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최선 집행 의무. 자, 무슨 말이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결과만 보고, 즉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으니까 너는 최선 집행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상품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 이런 것까지 함께 보고, 이 사람은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방가를 4번에 보시면 과당매매라고 나오죠. 과당매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볼 때 그 투자에 관련되는 거니까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과당매매라는 게 뭐냐? 대표적인 이해상충이에요. 즉, 증권사에 가보시면 증권사의 그 영업 직원들의 수익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의 매매 수수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매매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죠.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 충돌하는 문제다. 과당매매. 자, 그리고 그 과당매매는 동그라미 3번 밑에 들어가시면 단순히 수수료가 많이 생겼다고 과당매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논리죠. 즉 수수료가 많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걸 왜 했지? 결과와 과정을 모두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양거로 3번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는 단어 옆에 의무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의무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된다. 즉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답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이런 단어 나오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에게 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그 문제를 낮춰야 돼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 세 번째,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고객에게 그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이렇게 나오죠. 충분히 알리고 거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틀린 지문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4번 창충할 때 누구 이익을 제일 먼저? 고객,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이죠. 그러면 고객 간에는 평등하다. 현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정보 교류 차단 의무라고 있죠. 차이니즈 월, 중국의 주계 장막, 만리장성 이렇게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차이니즈 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자, 고객 상충, 그러니까 정보 교류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회사 자체 돈을 운영하는 것과 고객 돈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교류를 하다 보면 회사 재산을 위해서 고객 재산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구나. 정보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교류 차단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양가로 6번에 조사 분석 자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심층 연구에서 리포트를 쓰게 되잖아요. 어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조사 분석 자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고 어떤 지시나 제재에 의해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양거로 7번에 자기거래 금지라고 나오죠. 자기거래 금지라는 게 뭐냐? 고객과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과 직접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영업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많겠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고객이 동의해서, 그렇죠.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비상장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거래하던 영업 직원에게 내 주식을 좀 합당하게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나오죠. 주의 의무 양가로 1번이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전문가의 평균 수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갔으면 텔러를 만날 텐데 그 텔러는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의 중간 정도 수준, 그렇죠.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 그 업에 일하는 전문가 수준의 평균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 정도의 수준을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신중한 투자자. 신중하다는 건 뭐죠? 조심스럽다는 뜻이죠. 그 옆에 단어 보이시나요? 그때쯤 보시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오죠.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죠? 분산 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나누어서 투자한다. 왜 나누어서 투자해요? 위험을 줄이려고. 신중한 거 연결이 되시죠? 매칭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라는 게 요게 이제 2018년에 새로 들어온 건데 CCO라고, 커스터머 오피서인가 봐요. 치프 커스터머 오피서. 자, 총괄 책임자인데 뭘 총괄하느냐? 금융소비자 보호를 총괄하는 사람을 두도록, CCO를 두도록 돼 있고요. 시험 문제상 동그라미 1번 대표이사 직속,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문제 없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CCO가 일을 하는구나, 그만큼 중요하구나. 네, 요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양가로 5번에 상품의 판매 단계에 소비자를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첫 번째 적합성이 나오죠. 자, 적합성과 적정성에 관한 거는요, 시험 문제에 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합성은 뭐냐? 부합하느냐에 관한 거죠. 고객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느냐. 적정성은 좀 더 나간 겁니다. 정당하냐. 그래서 파생 상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 파생 상품 적정성 꼭 기억하셔야 돼.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자, 파생 상품처럼 위험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요, 고객이 직접 걸어왔을 때, 제가 권유하지 않고 고객이 걸어왔더라도 바로 하면 안 되고, 투자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거예요. 강화된 거죠. 네, 그렇게 요렇게 시험 목적상 요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적합성은 뭐냐? 투자 목적에 부합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적합성. 투자 목적 등등에 적합한지를 체크한다는 거고, Know your customer라고 있죠. 당신의 고객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목적인지 정확히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방가로 2번에 적정성 나오니까 파생상품 보이시죠? 파생상품 같이 위험한 상품은 추가로 적합성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추가로 적정성 원칙까지 따진다. 그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 의무라는 게 나오죠. 설명 의무,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그냥 잘 설명해 라고만 돼 있었다면 지금은 고객이 이해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고객이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방가로 3번 설명 의무,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중요사항은 뭔가요? 그러면 투자 여부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요한 내용만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반 투자자에게만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전문 투자자는 뭐예요? 선수니까. 잘 아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자,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설명하라. 즉 고객이 투자는 많이 해왔어. 펀드인데 그러면 어때요? 좀 약식으로 설명해도 되고 이 고객이 정말 처음이야. 펀드 투자가. 그러면 어때요? 자세히 설명해라. 동그라미 5번 고객이 설명을 했는데 그 위험이나 수익 구조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멈춰라. 그렇죠. 판매를 하지 마라. 현실은. 네, 그렇죠. 판매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동그라미 6번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거부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꼭 교부해야 된다. 이 말을 시험지문으로 바꾸면 모든 고객에게 설명서를 꼭 교부해야 된다? 틀린 말이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보시면 고객이요. 야, 이게 투자가 잘 되면 참 좋은데 투자가 잘 안 됐을 때는 꼭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내 돈 내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난 설명 못 들었는데 고객이 이렇게 말할 때 버든 오브 프루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업자에게 있다. 즉 금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 라고 증빙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사인을 하잖아요. 뭐 들었음, 읽었음, 받았음 뭐 이렇게 증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방관한 사업만 보시면 부당 권유의 금지 나오죠. 밑에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의 디귿번 강행 규정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당한 권유는 당연히 말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손실, 자, 손실이든 이익이든 사전이건 사후건 즉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질게. 사전에 했거든. 나중에 손실이 났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익이 보장해 준단 말이야. 가입 전, 가입 후든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지어는 제가 보장을 해줄게 라고 고객에게 설명하는데 고객이 가입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자체, 보장각서를 써준 그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강행 규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고객이 위탁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뭐다?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하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이어집니다. 그 증권과 장내 파생의 경우에는 권유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로운 펀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펀드 상품이 나왔는데 고객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고객님, 새로운 펀드가 나왔으니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고객이 요청이 없으면 그렇게 전화해서는 안 되지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금융기관도. 자, 증권과 장내 파생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나에게 알려줘라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증권과 장내 파생은 이렇게 전화해서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장외 파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외 파생은 파생 상품인데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거죠. 이게 위험 구조를 좀 파악하거나 늘 거래가 되는 게 잘 아니기 때문에 위험 구조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외 파생은 고객의 요청이 없었으면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영업사원이 전화해서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외 파생은 제한이 많구나. 요거 머리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어. 근데 지문에 혹시 이 단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답일 확률이 좀 높아요. 왜? 규제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사례가 키코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품들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외 파생 규제가 많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도 장내 파생과 증권은 전화해도 되지만 장외 파생은 금지되어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고객이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거 나 관심 없어. 됐거든 이라고 하셨는데도 또 권유할 수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보시면 첫 번째 1개월. 한 달이 지나면 또 전화해도 돼. 자, 그리고 다른 상품은 전화해도 돼. 그리고 이제 책에는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교재에는 빠져 있던데 사실은 이제 변액보험, 투자 상품이죠. 보험 중에서.
자, 변액보험 이 세 가지는 뭐냐? 고객이 됐거든이라고 해도 또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식형 펀드를 권유했더니 고객이 됐거든이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 주에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는 신탁 상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ELS 상품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그래도 됐거든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 달 지났죠. 한 달이 또 지나면 또 권유할 수 있다. 그렇죠? 멈추지 말고 이어가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변액보험도 그렇죠. 야, 보험 한 번 권유했는데 가입하시는 분 없죠. 끊임없이 권유해야 가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은 고객이 됐거든이라고 하더라도 또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액보험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밑에 양가로 6번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 공정성 유지 이쪽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동일한 성격을 가진 소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즉, 공정해야 된다는 게 모두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이 있고요.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게 수수료가 비싸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되는 전화가 비싸겠죠. 자, 이런 것들. 전화 수수료가 모두 같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HTS로 하시는 분은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한 성격을 가진 소비자 금융군에 대해서 소비자군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등이 동일하면 수수료가 차이가 발생해도 합당하다면 그게 뭐예요? 공정성 위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까지 체크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반가로 4번에 관련 제도 나오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모니터링 해피콜 하죠. 일주일 안에 제3자가 전화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해피콜 체크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2018년에 이 부분은 새로 들어온 건데 크게 뭐 중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자, 본인과 회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 이게 나오죠. 그거 보시겠습니다. 법규 준수 본인에 대한 윤리에서요. 거기 반가로 1번의 법규 준수 동그라미 3번 보시겠습니다. 법조문은 물론이며 법정신과 취지, 그렇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자기혁신, 품위 유지하라, 독립성 이런 분들이 나오죠. 독립성 보시면 이제 조사 분석 업무가 꼭 나와요. 즉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누군가의 제재나 간섭을 받게 되면 옳지 않은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금융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조사 분석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보시면 사적 이익 추구 금지가 나오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직접 받는 것만 제재받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쿠션 쳐서 받는다고 그러죠. 다른 거래를 통해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는다,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죠.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예시 사례로 되어 있죠. 사용 범위가 공연이라든가 운동 경기, 이런 문화 활동, 도서 음반에 제한된, 그렇죠, 이런 상품권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과거 책에는 있다가 빠졌다가 이번 책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운동 경기라든가 문화 활동으로 제한된 상품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과거에는 그게 이제 줘서는 안 되는 금액, 뭐 이런 금액 한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새 책에서는 삭제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까지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성과보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사 분석 자료 담당자 기업금융 연동 이게 안 된다고 돼 있죠. 기업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부서라고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유수의 그 은행들이 알고 보면 증권사 형태를 띠는 게 많잖아요. 메릴린치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어쨌든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중요한데 이쪽은 무슨 일을 하냐면 M&A를 주선한다거나, 그렇죠, 채권을 인수하다가 큰 금액으로 발행되는 채권들을 인수해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조사 분석 자료는 리포트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IB 업무에서 M&A를 하나 추진하는데, 야, 조사 분석 자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좋은 방향으로 써줘. 그러면 내가
요 수수료 많이 나오니까 성과급을 얹어줄게. 요런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증권들의 가격들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B와 조사 분석 자료는 독립적으로 상호 성과 보수를 연동시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회사에 대한 윤리가 나오죠? 회사에 대한 윤리 보시면 방가로 2번 보세요. 공적 자산. 그렇죠? 뭐 집에 막 그 A4지도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생수도 담아가고 원래는 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얼마나 넓은 범위냐면 보시면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쭉 나오죠. 뭐 부동산을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동산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고 무채재산권이라는 게 뭐지? 특허권 같은 거죠. 어떤 형체가 없는 거, 영업 비밀 정보, 영업 기회와 같은 영업 기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B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A 고객들에게 제가 모시던 기존 회사의 고객들에게 제가 B 회사로 옮겼으니까 자 거래를 뭐 B 회사로 옮겨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냈다. 바로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 기회와 같은 것도 뭐다? 회사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소송 걸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전화만 하시더라고요. 네. 편지 보내는 건 레코드가 다 남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 보시면 경영진의 책임 방가로 3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 금융에서는요. 그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짜장면 배달부가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이렇게 중앙선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다가 할아버지를 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친구는 배상할 능력이 안 돼요. 치료비를. 그럴 때 누가 책임진다? 그 배달을 시킨 그렇죠. 점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펀드를 거짓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 직원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고 회사도 책임을 묻게 하겠다. 관리 책임을 묻어. 그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고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에 있어서는 이 사용자 책임을 굉장히 엄격히 물어요. 투자권유 대행인이 증권사에 등록하고 활동하는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관리를 정확히 했는지 체크를 해보고 금융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묻는다.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책임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보보호가 나오죠. 요즘 그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들 하시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보를,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절차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당연히 준법감신의 사전 승인. 그 지문을 읽다 보시면 준법감신이 나오면 승인을 언제 하느냐? 99% 사전 승인이에요. 어쨌든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텐데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요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지문을 틀리게 하느냐? 충분한 이렇게 바꿉니다. 충분한 읽다 보시면 이렇게 헷갈리시거든요. 충분한.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냐 여자냐만 구분하면 이번 세일즈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비밀 정보에 일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최소한만 가져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지문을 충분한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와요. 이 정보가 비밀 정보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비밀 정보로 보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차이니즈 월 한번 또 나왔죠?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보 교류 차단, 차이니즈 월 영어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보시고 양가로 3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윤리.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시장. 즉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특히 굉장히 이제 더 엄해지고 있는데 갈수록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증권들, 즉 주식과 채권이 거래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흔드는 거, 이 자체를 전부 그렇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과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정도 가지고는 목적성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다? 제재가 가능하게 굉장히 엄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프로그램 오류. 뭔가 프로그램 오류 혹은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 잘못 넣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말이죠. 매수가 매도로 보이고 매도가 매수로 보여가지고 매수 거래를 클릭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매도 거래 의도는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시장에 주문을 잘못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시장의 가격을 급등 혹은 급락시켰어요. 이런 경우에도 뭐다?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적성, 즉 시장을 어지럽힐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개정된 지 그리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윤리. 자,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직무윤리 준수 절차 그리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챕터 3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 보시면 내부통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부통제. 이게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사의 주인은 누군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주주예요. 주주. 주주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죠.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누구를 뽑느냐? 회사 경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사가 되겠죠. 이사도 여러분이에요. 모임이 있죠. 이사회에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사들이 일을 잘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있죠. 네, 감사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월급 주셔서. 그래서 감사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감사.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장악했어요. 이 회사는 내 거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사를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측 사람의 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이 회사가 장악된 거죠. 이 이사 중에 대표를 대표이사. 원래는 CEO와 대표이사란 말이 이제 법적으로 좀 틀린 개념인데 어쨌든 대표이사라고 하니까 CEO 이사 중에 대표가 되는 거죠. 직무 중심일 때 CEO인데 그런데 공공기관은 말이죠. 사회이사를 하도록 했어요. 이사만 갖고는 안 되겠어. 사회에도 이사, 제3자가 좀 회사 경영에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금융기관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주 조금 자문사 이런 데 빼고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감사라는 측에서 하는 일은 뭐냐? 사후적이고 재무회계 쪽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하는데 일상적인 금융기관의 일 내부에서는 이 준법 감시 업무를 해야 돼. 내부 통제 그 중에 하나가 준법 감시인 거죠. 별도로 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일을 하다 보면 큰 현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거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금방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를 하냐? 이 준법감시 부서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현금 거래가 많나요? 사고 우려 때문에. 그 정도로 전산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금융기관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그런 틀 속에서 바로 이 내부 통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책을 보시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내부 통제 나오죠. 내부 통제. 이 정의를 체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의 내부 통제랑 동그라미 2번의 준법 감시 이 정의를 잘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부 통제는 뭐냐? 법규를 준수하는지 등등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 그 다음에 과정을 내부 통제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준법 감시.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 모두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회사 말씀드렸죠. 큰 거래나 이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득달같이 전화가 온다는 게 바로 준법 감시 부서에서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감사는 좀 사후적이고 재무회계 쪽. 회사가 그 1년에 결산서를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내부 통제 중에 하나인 준법 감시는 좀 상시적이고 이런 일은 좀 문제가 있는데 처리할 때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준법 감시다. 내부 통제 기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새로 생긴 법인데 어쨌든 법적 의무, 즉 내부 통제 기준을 꼭 가지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맞는 지문. 일반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시험에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내부 통제 기준을 바꾸려면 누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즉 주주총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러면 틀린 표현. 체크해 주세요. 이사회. 나름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회. 그렇죠. 준법감시인을 임명할 때로 면직할 때도 역시 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해요.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나오죠. 주체별 역할, 내부 통제. 이사회, 어차피 회사의 그 경영 자체를 책임지는 게 이사회잖아요. 자, 그래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기준을 정한다. 이사회에서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운영 유지 감독을 하고요. 그 밑에 방가로 3번 준법 감시 나오죠. 준법 감시는 누구냐?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에 뭐 제재한다거나 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준법 감시. 그래서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도 보면 준법 감시인이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죠. 일종의 그 암행어사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다 그럼 은행장의 오른팔 같은 사람. 증권사다 그럼 증권사의 오른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준법 감시는 뭐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네. 언제든지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에 뛰어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쭉 가서요. 페이지 양가로 5번 보시겠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위반 시 어떤 조치와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이게 다 굉장히 요약된 거니까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제를 좀 치사하게 내려면 방가로 2번에 얘기 나오죠. 1억 원이 있고 3천만 원 과태료가 1억 원짜리가 아무래도 좀 더 과한 제재가 이루어지니까 뭔가 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겠죠. 그 느낌을 아실 거고 치사하게 내면 다음 중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혹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것은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치사한 문제죠. 어쨌든 자 1억 원 이하 과태료는 보시면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굉장히 중하죠.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없이 준법 감시인을 임면했다. 참고로 명이 아니라 면이죠. 임명하고 면직하는 거, 자르는 거, 임명하고 자르는 걸 함께 말하는 걸 임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 없이 처리를 했다. 굉장히 중하죠. 1억 원 이하의 제재, 과태료를 받고요. 3천만 원은 잘못은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경한 거죠. 적은 거죠. 자, 보수라든가 평가 기준이 없었다거나 준법감시인 해서는 안 될 겸직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을 시킨다거나 임면했으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안 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좀 경한 잘못이죠. 자, 이런 것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나오죠. 제재에 보시면 이제 자율 그렇죠. 그 반대는 뭐예요? 타율이겠죠. 행정 제재다. 자율적 제재는 뭐냐면 민간기구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소도 자율기구예요. 그렇죠. 주주가 누구냐면 대부분 증권사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 협회가 나오죠. 협회라는 거는 회원이 만든 단체잖아요. 어떤 회원들? 증권사인 거죠. 증권사가 만든 협회에서 제재하는 것들은 자율적인 제재가 되는 거고 금융당국이 하는 게 행정제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제재가 들어오는 거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자율규제는 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자, 그리고 말이죠. 행정제재를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좋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나오죠. 이 어감이 틀리죠. 권고라는 건 뭐예요? 막말로 잘못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세요. 막말로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조치는 그냥 들어가는 거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들은 조치, 자율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권고, 그렇죠. 협회가 하는 것은 권고가 되는 거죠. 자, 그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민사 책임 이런 말이 나오죠. 예, 민사. 그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민사와 형사가 나옵니다. 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법을 모르고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예,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습니다. 그 민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채권 채무에 관한 거. 그렇죠?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돈을 주세요. 추심행위죠. 돈을 주세요 했는데 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때린다. 그러면 이제 채권 채무 문제가 어디로 와요? 형사가 되는 거예요. 형사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열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반하면 이제 형사 제재.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때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때리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협박을 했어요. 그걸 겁박이라고 그래요. 겁박도 역시 형사죠. 그렇죠. 때리지 않아도 그렇죠. 칼을 들고 위협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죠. 단순한 채권 채무가 민사고요. 그 다음에 형사 열거되어 있는 게 들어가면 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죠. 네.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수가 생기죠. 민사와 형사. 자, 근데 보시면 민사 같은 경우에 뭐 읽어보시면 뭐라죠? 결국은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은 돈 문제인 거죠. 그렇죠? 돈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 형사 책임은 그래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니까 뭐 한다? 학교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철창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형사야. 그리고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양벌 규정이란 말이 나오죠. 양벌 규정. 양쪽으로 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자, 해당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펀드를 팔았어요. 거짓으로서.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런 거짓으로 펀드를 팔았으면 그 직원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관리 감독을 하는 회사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양벌. 그래서 형사 문제는 양벌을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죄질이 무거우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 분쟁 예방이에요. 양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직무윤리 파트에서 쭉 넘어오는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윤리 10문제, 투자자 분쟁 예방 10문제까지 포함하면 양이 적지 않은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20문제가 나오죠. 게다가 문제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졌던 도덕적인 마인드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파트니까 많이 맞으셔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맞거든. 뒤쪽에 이제 뭐 투자론 내용 이런 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좀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주셔야 되니까 공부를 전략적으로 촘촘히 해주시면 됩니다. 챕터 1 보시면 분쟁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선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익 보지 말고 고객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죠. 쉽진 않은 일인데 선관 의무,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라.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 또 동그라미 1번도 신의 성실 원칙 나오죠. 신의 측이라는 건 민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학교 가서도 교훈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실 이런 단어도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선관 의무, 동그라미 3번 충실 의무. 충실이라는 게 뭐예요? 고객 이익에 충실해라. 다 같은 논리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이해가 충돌할 수가 있죠.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뭘 말씀드렸죠? A 펀드가 있고요. B 펀드가 있습니다.
A 펀드 수수료는 1%고 B 펀드 수수료는 1.5예요. 똑같은 스킴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A라는 펀드를 권유해라.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일기 위해서 최우선을 다해야 돼. 그 다음에 임직원, 그 다음에 본인, 그렇죠. 판매 직원의 이익, 자, 그걸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다? 고객 이익은 뭐다? 고객 이익은 동등하다. 고객끼리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진 않죠. 네. VIP 고객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가고 일반 고객이 오면 빨리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책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다.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도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5번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해상충 우리가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그 D모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계열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속 그 계열사의 CP를 그 증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회사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알면서 팔았거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죠. 회사의 이익은 되는데 고객한테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게 이제 이해상충.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고객에게 알린다. 두 번째, 그러한 것들을 이해상충을 가능성을 쭉 낮춰야 돼. 그런데 그걸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뭐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 거래하지 않는다.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내냐면 가능성을 낮추는 게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판매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보시면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일반 기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고객 정보가 이게 비밀 정보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은 비밀 정보로 본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매 정보라고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나 이런 정보를 이제 동적 정보라는 표현을 써요. 참 말이 참 재밌는데 정적 정보는 뭐예요? 이런 거죠. 고객의 지금 자산이 얼마예요? 라는 게 이제 정적인 정보고 매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적 정보. 이런 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것 중에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일 거 아니에요. 그 기금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연금의 기금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살 때 10주, 100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티지로 샀단 말이죠.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매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함부로 이용하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은행 거래량 금액이 얼마야 이런 것만 비밀 정보가 아니라 이런 매매 정보도 뭐다? 다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회사의 정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회사 정보의 비밀 정보. 대표적인 게 뭐 고객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영업을 위해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제 시험 지문에 사후 승인은 거의 없어요. 사전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법.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가장 넓은 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죠. 개인정보보호. 그 중에서 개인의 신용에 관한 건 뭐냐? 신용정보에 관한 법이 있을 거고요. 그 실명정보에 관한 거는 실명제법이에요. 그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법이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거래를 할 때는 상법이 적용될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상인, 즉 상행위를 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이제 상법 적용을 받는데 그중 거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음과 수표를 썼다. 그러면
어음수표법이 먼저 적용이 돼. 어음수표법이 없는 내용은 뭐야? 상법이 적용돼. 그마저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뭐 헌법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죠. 같은 논리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고 그 중에서 신용정보다 그러면 신용정보법, 실명에 관한 거다 그러면 금융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주민번호나 성명, 영상 이런 것들도 다 개인임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SNS로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같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동의받고 찍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누군지 알 수 없게 뒷모습만 나왔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 개인정보법이 되는 거고요. 시험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민감정보라고 있죠. 민감한 거죠. 예. 개인정보 중에서도 좀 더 민감한 게 뭐냐? 병력 이런 거죠. 에이즈에 걸렸다던가. 그렇죠. 또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개인의 특별한 성적 취향들이 있잖아요. 예. 그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은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정치적인 소신 이런 것들도 다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호가 더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분해 주세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건강 상태, 진료 병력,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은 민감 정보에 해당하니까 좀 더 엄격히 보호돼야 되겠다. 동그라미 4번에 늘 보던 질문 하나 나왔네요. 개인정보를 이제 취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주민번호를 fully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든. 예를 들어서 피자집이 새로 생겼는데 쿠폰이나 뭐 회원 관리를 위해서 회원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봤는데 주민번호를 다 적어주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남녀 구분 생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에 따라서 그 나이 차에 따라서 선호하는 피자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 마케팅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주민번호를 풀리 받으면 안 되는데 주민번호를 풀리 받아야 되는 곳이 있죠. 실명제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실명으로 거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주민번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다 암호화 처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충분한이 아니라 뭐다? 최소한 그렇죠. 충분한 이러면 틀린 거예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라. 즉 남자 여자만 구별하면 돼. 1번 2번만 필요한데 거기다가 주민번호 모두 써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주민번호는 회사 내부 혹은 회사 외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곳도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은 내 외부만 구분 없이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6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그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이트가 그 개인정보가 모두 이렇게 유출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그 피해상을 이렇게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화돼서 들어오고 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납니다. 그 보호해야 될 소비자 중에 잠재적 고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재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거래가 없는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거래도 없는 고객인데 무슨 보호를 해요? 언제든지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주식할 수도 있고 계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소비자 보호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거래가 없는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즉 내가 펀드에 대해서 궁금한데 난 아직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했으면 어때요? 상대방은 그 금융기관 직원은 대충해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 보호, 잠재적 고객도 포함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죠. 자, 챕터 2 보시겠습니다.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들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겠네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준법 감시 제도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모든 금융 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그렇죠. 또 기억나세요? 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해상충도 마찬가지였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 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모든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지문. 자, 그리고 또 밑에 나왔네. 이 제재가 있는데 형사벌칙 중에 1번은 3년 이하.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벌칙이다 보니까 돈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징역이나 벌금도 그 형사 제재에 해당하는 거죠.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을 맞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3년 이하 1억.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어느 게 더 과하겠어요?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이 더 강하겠죠. 이런 것들 문제 내면 사실 참, 그런데 이제 그 감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1번 보시면 거짓으로 알렸다. 이 자체가 문제죠. 등록도 하지 않고 권유를 했다. 손실 보전 금지 말씀드렸죠. 그 마이너스 나면 책임질게. 이거 굉장히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것들은 더 센 규제를 받고요. 그 밑에 보시면 1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보시면 광고 규정.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전에 매매인지 중개인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아주 조그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는 매매 중개업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매매 중개업자인지 밝히지 아니해야 했다. 이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그렇죠. 요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양가로 5번에 민사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끝에 쪽에 보시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은 민사 문제는 돈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정도 책임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분쟁 제도가 나오죠. 재판상의 화해. 그리고 민법상 화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둘을 구별하셔야 돼요. 재판상 화해는 금융당국 관련이죠. 예, 행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감원의 중재 조정을 거쳤는데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상화에 재판을 한 것처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 규제 기구 있죠? 예, 협회라든가 거래소에서 양자 간의 합의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민법상 화해. 이 둘이 뭐가 틀리냐? 민법상 화해라는데 이제 화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고객에게 주기로 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안 준다? 그럼 어때요? 강제 압류 집행을 하려면 또다시 그 명의를 듣게 돼요. 재판 절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판 상황에는 재판을 한 것처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그 강제적인 조치들을 할 때 훨씬 편하겠죠. 이게 좀 더 센 개념이죠. 금융당국에서 하는 건 재판 상황에, 자율규제기관에서 하는 거는 민법 상황에. 이 둘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력이 차이가 있구나. 거래소와 협회는 민간 자율기구다 보니까 민법 상황이라는 거.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둘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있죠. 양가로 2번에. 요게 시험에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숫자를 외우는 걸 참 싫어하는데 요거 조금 외워주세요.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요. 30일 내에 합의를 하라고 해요. 소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그 재판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합의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합의가 제일 좋은 거죠. 사실 법으로서 이렇게 판결 받는 게 양자 간의 힘, 노력, 비용, 참 에너지 많이 쏟게 됐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둘 간에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보고 합의를 먼저 하쇼. 근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죠? 그러면 60일 안에 뭐냐? 조정안을 만드는 거죠. 30일 동안 합의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60일 내에 뭘 만든다? 조정안을 만들어준다. 이 날짜에 구멍을 뚫어갖고 날짜를 채워놓으쇼. 30일, 60일.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분쟁 조정 제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리고 챕터 3에 보시면 분쟁 사례 분석이 있죠? 자, 내재적 특성이란 단어, intrinsic, 내재되어 있다. 그럼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금융 투자 상품. 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라는 건 뭐냐? 법에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에요. 다시 한번,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뭐냐? 원금 손실 가능성. 정기예금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죠. 왜? 원금이 깔 일은 없잖아. 이자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주식이다.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자, 투자 상품의 본질적인 그 특성이 뭐냐? 첫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 두 번째, 그 투자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 자, 세 번째,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변할 수 있죠.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본질적, 내재적인 특성인 거고, 이 나머지 하나를 넣어갖고 다음 중 내재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분쟁 유형에 요거 나오네.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나왔을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해보죠. 임의매매와 이름매매. 이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이 둘을 잘 구별하셔야 돼. 자, 원칙. 임의매매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객의 주문이 없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마음대로 매매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사기인 거예요. 준사기 봅니다. 사기. 고객이 주문을 안 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마음대로 매매를 해? 이건 큰일이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근데 1인 매매라는 건 뭐냐? 맡겼다라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한적으로. 원래 1인 매매 맡기면 안 되는데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맡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자문사죠. 자문사에 맡기면 어때요? 자문 계약을 하게 되면 저의 주문이 없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식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1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임의 매매는 뭐냐? 금융기관 직원이 마음대로 매매한 거예요. 고객 주문 없이. 이거는 사기로 본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거고. 1인 매매는 뭐냐? 1인 계약을 정확히 하게 되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 1인 계약을 했더라도 수수료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매했다? 이 역시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하면 1인 매매는 가능하고요. 원칙은 1인 매매도 안 되나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고, 설사 1인 매매를 했더라도 수수료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매했다? 이거 역시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입니다. 직무윤리를 듣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무윤리 파트는 증권 권유인과 펀드 권유인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혼선 없으시길 바라고.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3차시 들어가겠는데요. 파트 3 증권 관련 법규 보시면 이 파트가 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증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증권 관련 규율하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법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질 않지만 두 차시에 걸쳐서 비교적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총설 보시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은행에는 금융을 3대 업이 있죠. 은행, 그리고 증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보험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금융의 3대 업종인데, 은행을 규율하는 법은 은행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업법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을 제일 많이 다루는 이제 증권인데, 증권이 바로 이게 자본시장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요, 이거를 자통법이라고 불렀어요. 자본시장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이걸 모두 통합했다 그래가지고 자통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본시장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배울 게 바로 이 자본시장에 관한 것들이죠. 자본시장법.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요, 총설의 자본시장법의 기본 재정 방향이 뭐냐 보시면, 첫 번째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랬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이에요 라고 열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그러면 관련 투자 관련 법에 적용을 받으세요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투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별도의 열거가 없더라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본시장법에. 왜 이렇게 바뀌었냐,
워낙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열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포괄주의.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기능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능별이라는 거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법을 그렇죠.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를 은행에서 팔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팔 수도 있을 텐데 같은 펀드라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능에 맞게. 과거에 은행에서 팔면 은행법 적용하고 증권사에서 팔면 뭐 증권 관련 법 적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기관이 아니라 기능에 맞춰서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 확장이죠.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거든요. 그 업을 모두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열어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열어준 게 무슨 뜻이냐면 좀 대형화를 유도하자는 거예요. 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그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대형 투자은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대형 투자은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긴 게 이 법의 취지인 거죠. 마지막 보시면 이제 투자자 보호 나오겠죠. 당연한 결과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투자자 보호에서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직무윤리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강화되었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건데 어쨌든 원칙 중심의 투자자 보호 여러 가지 제도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 방향이었고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도 과거보다는 좀 적게 나오긴 한데 초기에 자본시장법 개정되었을 때는 이 문제가 참 잘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감독 기관 및 관계기관 나오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죠. 금융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인허가 그리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죠. 공무원입니다. 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예,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합의제이기 때문에 구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고 증손인은 다양한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관련돼서 기업회계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회계라는 게 같은 규정 그러니까 같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다른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회계 관련 것도 증손위에서 담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금감원. 자, 금감원이라는 것은 금융위의 어떤 정책을 실제 감독하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에 그 감독을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죠.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닌 거고 이제 그런 일반 공적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공무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독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 보시면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 그렇죠.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 회원은 누구냐면 대부분 이제 증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운용사도 있고 선물회사도 있는데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증도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 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 정도 자격은 되어야지 펀드나 증권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 그렇죠. 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라는 자격증을 여기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은 이제 증권의 예탁 결제 관련인 거죠. 우리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면 예탁원에 집중 예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실물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몇 주 이렇게 전산 화면에 보이는 것들 그 실물은 예탁원에 있는 거고요. 증권금융 그렇습니다. 그 증권의 담보 대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사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예탁계좌에 그 증권사에 그럼 그 돈은 누가 관리하냐면 바로 증권금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이게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아직은 인허가를 받은 곳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직장 되겠죠. 경쟁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청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거래소도 이걸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평가회사가 있죠. 수많은 증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죠. 네, 금융위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법규 체계 다음 페이지 가시면 법규 체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시장법이 이제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금융위의 감독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세칙은 역시 금감원에서 하게 되겠죠. 법규 6권 해석과 비의견 조치서가 있는데 비의견 조치서가 몇 년 전에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법에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잘못 나중에 그 법에 제재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제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미리 해주면 금융기관이 일을 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챕터 2 보시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및 금융투자업이다라고 있죠. 자,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요. 원금 손실, 원본 손실 가능성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이요. 그러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가 나와 있고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CD. 왜 CD는 제외를 했냐면 주로 이제 단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 발행해요? 은행이 발행하죠. 은행이 발행하다 보니까 만기에 돈을 못 받을 확률도 매우 낮고 단기 상품이다 보이고 양도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 매각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으로 받거든요. 이자 빼고. 자, 그래서 CD 같은 경우에는 굳이 투자 상품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 관리형 신탁. 신탁의 수익권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맡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관리를 해주세요. 맡겼는데 그 수익권은 리스크랑은 관계없는 거죠. 잘 관리해서 그 이익을 정해진 수익자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면 이제 스탁 옵션이라고 있죠.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기여가 많아가지고 스탁 옵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행사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탁 옵션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세 개는 자본시장법에서 요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라고 미리 명시를 해놓은 거니까 딱 세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괜찮죠?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증권과 파생 상품의 구분이 나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생 상품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금에 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은 원금 플러스 뭐까지? 추가로도 부르면서 제가 100원을 투자했는데요. 100원보다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다? 파생 상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위험성이 있는데 파생 상품을 하나요? 그만큼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가루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증권의 종류 보시면 첫 번째 증권의 채권이 나옵니다.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 것인데 왜 투자 상품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을 안 줄 수도 있죠. 원리금을 제대로.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에요. 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채권 및 뒤에 보시면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이라고 있죠. 그걸 이제 ELB라고 하는데 채권은 본드, 채권은 채권인데요. 그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투자 상품을 하는 그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금은 다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채무증권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자 연계 파생 결합 채권 그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어렵겠고요. 지분증권이라는 건 주식을 말하는 거고 수익증권은 대표적인 게 이제 펀드 같은 거죠.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이 키워드입니다. 자, 공동사업을 하고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거. 그 계약 자체, 그 계약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 바로 투자계약증권이고요. 아직은 제가 그 발행된 사례를 못 봤고 파생결합증권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파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생 상품이 아니라 파생이 결합된 뭐다? 증권인 거죠. 그래서 증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ELS죠. 네, ELS, ELW.
이런 것들. 주식에 연결되지 않는 원자재나 이런 게 연결되는 건 또 DLS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파생 결합 증권이고 파생이 아니라 증권의 한 종류라는 거. 증권 예탁 증권 DR이라고 그러죠. 해외에 주식을 상장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혹은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주식이 한국에 상장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자, 파생상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금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선도 거래다. 이건 이제 장외입니다. 장외. 장내에서 하게 되면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키워드가 뭐냐? 장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계약은 지금 하지만 계약의 완성은 언제 한다? 미래에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외에서 하게 되면 선도거래, 장내에서 하게 되면 선물거래라고 하고요.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권리에 관한 거를 하는 게 옵션이라고 한다. 이 역시 뭐다? 계약은 지금 하지만 계약의 완성은 미래 하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걸 스왑이라고 그러죠. 스왑. 바꿀 수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엔화와 달러를 바꾸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정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1개월 후에 바꾸자. 바꿀 수 있는 권리, 스왑. 근데 어떻게 하죠? 미래에 바꾸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상품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이 나오죠. 금융투자업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냥 증권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 중에 매매와 중개가 있습니다. 매매는 뭐냐? 자기 계산으로, 중개는 뭐예요? 타인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죠. 즉 ELS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ELS를 직접 만들어서 팔면 매매에 해당하는 거고요. ELS를 시장에 있는 걸 그냥 갖다가 저스트 딜리버리만 해주는 거. 요거는 이제 중개가 되는 거죠. 자, 매매는 매매 손익이 발생되는 거고, 중개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약간 틀리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 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키워드고,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즉 고객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 투자업은 이제 운용사, 무슨 자산운용 이런 데죠. 그리고 자문과 일임업이 있죠.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거고, 일임은 맡아서 운용해 주는 거다. 좀 더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문과 일임업은 등록만 해도 된다. 나머지는 다 인허가 받아야 돼요.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을 하는 거고요. 전담 중개 업무라는 거 있죠. 프라임 브로커는 뭐냐? 헤지 펀드들을 이렇게 전담해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6가지가 주요 업이고 나머지 7번과 8번은 그냥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다. 그 증권형 크라우딩 펀딩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은 조금 부수적인 거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6가지가 메인 금융투자업이고, 신탁업이 이렇게 자본시장부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보면 될 거고요. 자, 투자자 보시겠습니다. 투자자 보시면 절대적 투자자가 있고, 절대적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에서 상대적 그 일반 투자자로 될 수 없는 것들, 금융기관, 국가, 그렇죠? 무슨 기금.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로 될 수도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상장사인데, 보시면 방가로 2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상장법인이 장외 파생, 다시 한번 장외 파생을 할 때는 무슨 대우?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는다. 왜냐하면 장외 파생은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시장에서 계속 매매가 되는 게 아니어서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잘 나오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있죠. 스스로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좀 바뀌었어요. 법인은 100억 이상의 투자 상품 운영하는 데였고요. 개인이 좀 바뀌었어요. 5억 이상의 투자 상품의 잔고를 운영하고, 그렇죠. 5억 이상의 투자 상품을 운용하면서 본인의 연봉이 1억 이상이거나, 자 보시면 재산이 10억 이상, 5억 이상을 운용하면서 재산이 10억 넘든지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은 뭐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좀 지나치게 좀 좁았다. 그래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자. 그래서 약간은 넓혀놓은 거니까 요거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에 보면 이제 그 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인가와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4가지 업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문 일임 그리고 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문과 일임은 왜 등록제냐? 보시면 그 자문을 해주거나 일임을 맡아서 운영하는 거는 그 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은 어디가 있죠? 증권사의 어느 계좌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의 위험성이 좀 덜하죠. 그래서 자문과 일임은 등록제구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인가 심사를 하는 거 있죠? 방가루 2번에 사업 계획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최근에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사업계획이 타당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사실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금융업은 많이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허가를 잘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최근에 된 거는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들 요것만 최근에 그 허가를 좀 받았잖아요. 그 외에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데 바로 이 조건으로 사실 허가가 잘 안 나오는 거고 반대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문과 일임업에서는 이 사업계획 요건이 없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이 건전 타당할 것, 즉 조건만 갖추면 그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문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리고 자산 건전성 4 보시면 양가로 2번 첫 번째 자산에 대해서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충당금 혹시나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상인 경우에도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도 조금이나마 충당금을 쌓아간다는 거, 그 정도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순자본 비율 양가로 3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어느 금융기관이든 이런 그 안전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은행은 뭐 BIS 비율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와 같은 게 증권사는 순자본 비율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가로 2번에 산적 원칙 있죠?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성을 체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다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쭉 보시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 지어 갖고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 합격을 못할 리가 없다. 효과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 물론 100점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요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점 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만 꾹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부 산정 방식이 있죠. 다 같은 컨셉이에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총 위험액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보면 시장에서 위험, 그 다음에 신용 위험, 운용 위험이라는 게 있죠. 정의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기획본에 보시면 시장 위험은 뭐냐? 시장 가격 변동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주가의 변동, 이자율의 변동,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시장 위험액. 그 다음에 신용 위험액은 뭐냐면 거래 상대방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예를 때 리만 브라더스를 예를 들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가 어떻게 했죠?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그렇죠. 그들이 발행했던 수많은 파생 관련 그 ELS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 이게 바로 신용 위험액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 위험액은 뭐냐? 직원이 정결권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운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시스템, 내부 절차의 부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운용 위험액. 이 세 개를 모두 합한 것 이게 바로 뭐다? 총 위험이 된다. 그렇죠. 그 중에 큰 것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제 순자본 비율이 나오죠. 뭐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에서는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에서 이 위험을 빼고 뭘로 나누냐면 필요유지 자기자본이에요. 즉 인가받을 때 그 자본의 그 요건이 있잖아요. 일정 자본 이상이 돼야 그 인허가를 해줄 텐데 그 중에 70%는 유지해야 돼요. 허가 받을 때 70%의 자본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자, 그 이상이 이제 순자본 비율이 되는데 이 비율이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100% 미만인 경우.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 주셔야겠다. 100%가 안 돼요. 그러면 뭐다? 권고. 100%가 안 되면 권고가 되고요. 이 비율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요구. 좀 더 강해지죠. 어감이 강해지죠. 권고와 요구.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빵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단계 그래서 100% 이상은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자본 비율이. 그래서 순자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험사 같으면 지급 여력 비율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보시면 요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권고라는 게 뭐냐? 점포 관리 효율화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요구는 뭐냐? 점포들을 이제 합병 통합시키는 거야. 그렇죠. 비용을 확 줄이겠지. 명령제에 들어가면 이제 그 회사를 합병시켜버려요. 다른 데랑. 보시면 이제 합병.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부실 금융기관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5번의 외환 건전성 보시면 자 보시면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각 그 외화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러를 갖고 있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 각 통화별 위험과 통화를 모두 모은 종합 초과 포지션이 있을 텐데 그 포지션 중 위험을 어떻게 잡느냐?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로 잡는다. 그렇죠. 각각 합친 거와 총 합친 것 중에 어떤 거? 더 큰 위험을 외환 포지션 위험으로 그 산정을 하겠다는 거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영업행위 규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방가로 6번에 업무 위탁이 나옵니다. 업무를 위탁할 수는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핵심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그럼 어떤 게 핵심 업무인가요? 고객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될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 업무인데, 자 보시면 투자 매매나 중개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핵심 업무다. 즉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하는 업무는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재위탁의 제한이죠. 위탁을 했는데 또 재위탁을 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아, 그 바로 위에 이것도 있죠. 단순 계좌 개설. 즉 우리가 증권사가 아니고 은행 가서도 계좌 개설이 되잖아요. 증권 계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계좌 개설은 은행에서도 가령 실망제 원칙이라든가 단순한 계좌 개설 자체는 위탁에도 상관이 없겠다. 핵심 업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중개는 직접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위탁이 안 되겠죠. 자, 재위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운용 내역서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거는 봉투에 풀칠하고 하는 거는 또 위탁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 외화 자산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재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위탁이 가능하다. 자, 밑에 보시면 이해상충, 정보교류 차단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방금 전에 직무윤리에서 충분히 듣고 오셨죠? 영업행위 규제도 보시면 직무윤리 파트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 파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이게 꼭 직무윤리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전체 내용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 서로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공부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체크할게요. 29페이지잖아요. 방가로 2번에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거 나오죠. 예, 우리도 이미 직무윤리에서 또 살펴본 거예요. 자, 그렇죠. 투자 권유 대행이 아닌 자에게 대행을 시켰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파생 상품은 투자 권유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파생 결합 증권들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또 가능해요. 어쨌든 파생 상품의 원칙은 뭐다? 투자 권유 대행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나중에 가면 풀려야 될 조항들이에요.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만 하면 왜 권유 못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그렇죠?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투자자에게 직접 뭐 주식을 살 돈을 미리 받아서 전달해 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권유하는 거니까 대리랑은 법적 개념이 틀린 거죠. 예.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하나의 곳에만 계약 체결해야 돼. 즉 증권사 한 곳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불만이시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다양하게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함께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이런 말이 있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죠. 예,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뭡니까? 가령 투자 권유 대행인이 거짓으로 그 증권을 매매해야 했다. 그러면 그 투자 권유 대행인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 투자 권유 대행인을 그 계약을 했던 그렇죠. 금융기관도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 사용자 배상 책임,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이렇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약관 이야기 나오죠. 약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자수 뭐 여러 사람이 언제든지 거래할 수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엄격히 통제하는데 사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보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7일 안에. 표준 약관을 쓸 때 이때 표준이라는 말이 있으면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 없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표준 약관을 그대로 쓸 때 투자자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것들 이런 거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않겠죠. 그리고 이미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고했던 것과 똑같이 할 때 이미 한번 검토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만을 상대로 할 때 전문 투자자는 어떤 겁니까? 충분히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굳이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할 때는 약관을 사전 신고가 하지 아니해도 무방하겠다. 자, 광고 보시면 방가로 4번 필수사항이 있죠. 자, 필수사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투자자의 그 투자 리스크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관한 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꼭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는 굳이 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광고로 집어넣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볼 때 꼭 집어넣으라 필수사항이라는 건 뭐겠어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달하는 것들. 읽어보시면 자,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로 되죠. 공모형. 자, 투자 설명서 읽어보세요. 과거 이 높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이제 광고하고 있는데 요게 미래에도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뭐 명칭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투자 목적, 운용 전략이 무엇이냐, 뭐 가치냐, 뭐 그렇죠. 성장형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위험과 직접 관계되는 이 세 가지 그 중에 아닌 것 하나를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일단 준법감신의 사전 확인이 나오죠. 항상 그 준법감신의 확인 이런 말들 나오면 사후라는 건 없어요. 다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뭐다? 다 사전 확인.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경영실태평가와 순자본 비율. 방금 전에도 순자본 비율을 배웠는데 요거를 다른 증권사와 비교하지 마라. 그렇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합의를 이미 끝낸 거지. 서로. 왜냐면 저 증권사는요. 순자본 비율, 경영 실태평가가 나쁘대요 라고 광고를 딱 시작하면 그 금융기관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 저 회사는 또 뭐 순자본 비율이 뭐 실제로는 이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사협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 증권사의 경영 실태평가와 순자본 비율을 갖고 비교한 건 안 된다.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요. 요건 상관없는데 비교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수수료 나옵니다. 요즘 수수료를 각 증권사마다 비교하고 싶어요. 어디서 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는 거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7. 임직원의 투자상품 매매 있죠. 금융투자상품. 그게 증권사 직원도 자기 이름으로 주식 매매는 가능한데 한 증권사에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증권사에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것도 안 됐었는데 어차피 본인 명의로 주식 매매 다 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하나의 증권사를 정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 내역은 정기적으로 검토 체크 보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차 시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 법규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